여러분은 한 달에 연금이 3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꽂힌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그 정도면 노후 준비 끝난 거 아니야? 남부러울 것 없이 왕처럼 살겠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 부천 상동에 내 이름으로 된 32평 아파트 한 채 있고 남들 평생 부러워하는 연금까지 300만 원씩 나오니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3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숫자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디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 부천에 살던 68세 김진수가 직접 겪은 피눈물 나는 기록입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을 겁니다. 영종도의 한 고급 일식집이었죠. 창밖으로는 서해 낙조가 멋지게 펼쳐지고 테이블 위에는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고교 동창 녀석들 얼굴엔 다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더라고요. 그중 한 녀석이 자기 이번에 벤츠 새로 뽑았다며 자랑을 늘어놓더니 슬쩍 저를 보며 한마디 던집니다. 진수야, 너 요새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다며? 오늘 이 밥값은 내가 낼게. 넌 그냥 맛있게 먹기나 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끝이 화끈거렸습니다. 건설사 상무까지 지내며 현장을 호령하던 김진수가 친구놈한테 동정표를 받다니요. 저는 그 길로 웨이터를 불러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낸다고 했잖아. 여기 일괄로 결제해주세요. 칙, 카드가 긁히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결제한 금액만 자그마치 120만 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얀색 벤츠 E클래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려면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옆자리에 앉은 아내 선희는 제 속도 모르고 창밖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까 친구들 앞에서 당신 정말 멋졌어. 역시 우리 남편이야. 그 칭찬 한마디에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 이미 은행에 넘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분명히 우리 부부는 매달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해외여행도 다닌다는데 왜 우리 부부의 노후는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부천에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지금은 인천 외곽의 낡은 빌라 전세를 전전하게 된 진짜 이유. 우리가 그동안 품위 유지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왔는지 그 추악하고 부끄러운 진실을 오늘 여러분 앞에 전부 다 까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도 어느 순간 모래성처럼 사라질지 모릅니다. 제가 건설회사에서 상무로 퇴직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30년 동안 흙먼지 날리는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저였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에 그동안 부어온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계산해보니 숫자가 참 예쁘더라고요. 제 국민연금 180만 원에 아내 선희가 낸 국민연금이랑 소액 개인연금까지 합치니 딱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60대 중반 부부 통장에 매달 300만 원씩 꽂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300만 원이면 숨만 쉬어도 남는 돈이야. 부천 상동 우리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손을 잡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당시 상동 32평 아파트 시세가 5억 5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대출도 거의 다 갚았겠다. 집 한 채 있겠다. 매달 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오겠다. 그때 제 눈엔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첫 몇 달은 정말 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반쯤 일어나 아내랑 같이 상동 카페 거리로 산책을 나갑니다. 거기 가면 은퇴한 양반들이 꽤 많아요. 멋지게 차려입고 브런치를 먹으면서 허허, 진수 씨는 연금이 꽤 나오나 봐?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건설사 상무 시절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계산대 앞에서 뒷짐지고 있다가 슬쩍 카드를 내미는 그 쾌감. 에이,
내가 낼게요. 나 연금 많이 나오잖아. 그때는 그게 제 노후를 갉아먹는 독사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300만 원이라는 돈,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제 생활 수준이 여전히 상무 시절에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돈이 매달 들어오니까 이게 영원할 줄 압니다. 손주들 놀러 오면 10만 원씩 용돈 쥐어주는 건 예산일이었고, 아내 선이도 우리도 이제 누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동네 지인이 새로 가입했다는 종신보험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수 씨,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면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 해. 그 말에 혹해서 덜컥 부부 합산월 40만 원짜리 보험을 새로 들었습니다. 300만 원 나오는데 40만 원 정도야 우습게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 가계부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비싼 커피 마시고, 점심에는 근교 나가서 한정식 먹고, 저녁에는 지인들 불러서 술 한잔 사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래도 걱정 안 했습니다. 다음 달 25일이면 또 연금 들어오는데 뭐 어때?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진수야, 너 노후 준비 어떻게 했냐? 비결 좀 알려줘. 그럼 저는 아주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연금 잘 받아놓으면 돼. 우리 부부는 300만 원씩 나오니까 노후 걱정은 아예 안 하고 살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소리였습니다. 숫자 300에 취해서 제 진짜 형편을 못 본 거죠. 사실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 각종 세금에 부부, 의료비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50만 원은 훌쩍 넘었거든요. 거기에 보험료 내고 경조사비 몇 번 챙기면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저는 제 자존심 세우는데 그 소중한 돈을 펑펑 써버린 겁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진수 씨, 그러다 큰일 나. 돈 아껴 써야 해라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내가 건설사 상무 김진수야.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왜 아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돈은 들어오는 구멍보다 나가는 구멍이 무섭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무서운 건 한 번 높아진 눈높이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그 안일한 착각이 우리 부부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등을 따뜻하게 하고 싶고, 등이 따뜻하면 남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연금 3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니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니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되더군요. 제가 퇴직할 때까지 타던 차가 10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현장 소장 시절부터 제 발이 되어주던 녀석이라 정도 많이 들었고, 엔진 소리도 아직 쌩쌩했죠. 부천 상동집 근처 마트나 다니고 가끔 처가 식구들 만나러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퇴직 후에 고등학교 동창 골프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병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인천의 한 골프장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제 낡은 소나타를 몰고 입구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부터 번쩍번쩍한 수입차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제 차례가 되어 차를 세우는데 발레 파킹해주는 젊은 친구가 제 차를 훑어보는 그 시선이 왜 그렇게 따갑게 느껴졌을까요? 진수야, 이쪽이야. 먼저 도착한 친구 녀석들이 손을 흔드는데 그 녀석들 뒤로 서 있는 차들을 보니 기가 죽었습니다. BMW니 벤츠니 제네시스니 다들 은퇴했다면서 차들은 왜 그렇게 좋은 걸 뽑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라운딩을 도는데 친구 한 놈이 제 등을 툭 치면서 웃으며 한마디 합디다. 야, 진수야. 너 건설사 상무까지 지낸 놈이 차꼴이 그게 뭐냐? 아무리 은퇴했다지만 격이 있지. 너 연금도 많이 나온다며? 차 좀 바꿔라. 보는 내가 다 민망하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듭니다.
맞아. 요즘은 차가 곧 명함이야. 너 모임 나올 때마다 그 똥차 끌고 올 거야? 그날 골프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덜덜거리는 소나타의 엔진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천 상동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내 나이 60 중반의 남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나? 나도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 누릴 자격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선희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죠. 차를 좀 바꿔야겠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여보, 지금 차도 멀쩡한데 무슨 새 차야? 우리 이제 수입도 없는데 아껴야지.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모임 나가면 차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 우리 연금 300만 원 나오잖아. 할부 좀 내면 어때? 나 김진수야.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긴 싫어. 결국 저는 며칠 뒤 부천에 있는 수입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하얀색 벤츠 E클래스가 보이더군요. 딜러가 와서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상무님 같은 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차입니다. 요즘은 대출 승인도 잘 나서 부담 없으세요. 그놈의 상무님 소리에 또 정신이 팔렸습니다. 차값이 7,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가진 돈은 없으니 결국 퇴직금 조금 남은 거 털어넣고 나머지는 60개월 할부로 긁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한 달에 나가는 할부금만 120만 원이 넘더군요. 거기에 수입차 보험료는 왜 그렇게 비싼지 1년에 보험료만 몇백만 원이 훅 나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 중에 벤츠 할부금 120만 원 떼고 보험료 적립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 부부가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새 차 운전대를 잡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모임에 그 차를 끌고 나가니 친구들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오, 진수. 차 죽이는데? 역시 살아있네. 그 찬사 한마디에 제 노후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십니까?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소모품일 뿐인데 저는 제 노후의 생명줄인 연금을 그 쇳덩어리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니 거기에 걸맞은 옷을 사야 했고 더 좋은 골프장을 다녀야 했고 더 비싼 밥을 사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부자라고 치켜세웠지만 제 통장 잔고는 매달 말일만 되면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가진 부천 아파트가 제 최후의 보루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한 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제 품위 유지를 위한 허세가 우리 집 기둥뿌리를 어떻게 흔들기 시작했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기가 차실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남들 시선 때문에 무리한 지출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게 독배인 줄도 모르고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를 뽑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부천 상동집 주차장에 서 있는 하얀색 벤츠를 볼 때마다 그래, 김진수. 너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착각에 취해 살았습니다. 차를 바꾸니 모임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막걸리나 한잔 했다면 이제는 소위 있는 척하는 양반들과 어울리게 된 거죠. 그 무렵 건설사 후배 녀석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저희 모임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골프 여행을 갑니다. 형님 빠지시면 그림 안 나오는데 형수님이랑 같이 가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벤츠 할부금으로 매달 12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남은 연금으로 생활비 대기에도 빠듯한데 해외여행이라니요. 그런데 제 입은 제 마음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오, 다낭? 좋지. 우리 안 그래도 여행 가려고 했어. 언제 가면 돼? 아내 선희도 옆에서 듣더니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여보, 나도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고 싶어. 다들 다낭 다녀왔다는데 나만 못 갔잖아. 그놈의 체면이 뭔지, 아내의 기대 섞인 눈빛이 뭔지. 저는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행 경비를 계산해보니 부부 합쳐서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하겠더라고요. 비행기 표값에 5성급 호텔 숙박비, 그리고 골프장 그린피까지. 당장 통장에는 그만한 목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댄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후를 위해 10년 넘게 부어오던 노후 보장 보험이었습니다. 에이, 나중에 연금 더 나오는데 이거 좀 미리 쓰면 어때? 나 김진수가 돈 없어서 여행 못 간다는 소리 들을 순 없잖아. 결국 보험 해약 환급금을 받아 여행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제 노후의 안전장치를 하나씩 스스로 떼어내고 있었던 거죠. 다낭에서의 일주일은 그야말로 왕처럼 살았습니다. 후배들 앞에서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라며 수십만 원짜리 해산물 요리를 사고 최고급 마사지 샵에 데려가서 팁까지 두둑하게 얹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김 상무님 통 크십니다 라고 치켜세울 때마다 저는 제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짧고 고통은 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메꾸지? 집에 오자마자 통장을 확인해보니 처참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은 들어오자마자 벤츠 할부금으로 120만 원이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이미 여행지에서 긁은 카드값으로 전부 예약이 되어 있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원정 골프를 다녀오니 눈이 높아져서 국내에서도 웬만한 퍼블릭 골프장은 눈에도 안 차더라고요. 회원권 있는 친구들 따라다니며 1인당 30만 원 넘는 그린피를 낼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어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카드를 긁고 계신 분 있나요? 그 어떻게든이라는 말은 노후에 절대로 통하지 않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 저는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우리 집, 그거 하나 믿고 은행 문을 두드린 거죠. 아파트 담보로 조금만 받으면 금방 갚겠지. 아파트 값이 얼만데? 그렇게 시작된 대출의 늪은 제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습니다. 겉으로는 벤츠를 끌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화려한 상무님이었지만 밤마다 은행 이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 못 이루는 불쌍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선희는 제 속도 모르고 백화점에서 명품 골프복을 새로 샀다며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게 아닌데 하는 강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멈추기엔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우리 부부의 화려한 노후 파티가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지 그 끔찍한 결말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낭에서 돌아온 뒤 제 일상은 그야말로 카드 돌려막기의 전쟁터였습니다. 매달 25일 연금 300만 원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벤츠 할부금 120만 원이 칼같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180만 원으로 카드값 400만 원을 막아야 했거든요. 여러분, 180만 원으로 400만 원을 막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또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바닥을 긁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벤츠를 끌고 부천 중동 드라이브를 하며 멋진 노신사 흉내를 냈지만 밤에는 식탁 등 아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는 게 제 진짜 모습이었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내 선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우리 거실 소파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이번에 영수네 집 가보니까 이태리제 가죽 소파로 바꿨던데 우리 집 소파는 너무 낡아서 손님 부르기가 창피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소파가 어때서?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 바꾸자는 거야? 제 고함에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돈 걱정 안 시키겠다던 남편이 화를 내니 당황한 거죠. 아니, 당신 왜 그래? 우리 연금 300만 원이나 나오잖아. 아파트 값도 올랐다면서 왜 그래요? 아내의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아 여보, 우리 지금 깡통이야라는 소리는 죽어도 하기 싫었거든요. 건설사 상무 김진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부천 상동에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직원의 눈빛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느껴지던지. 상무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는 거죠? 현재 시세가 좋아서 1억 정도는 바로 가능하십니다. 1억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 속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1억이면 카드값 다 갚고 벤츠 할부도 미리 좀 내고 소파도 바꿔줄 수 있겠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돈이 제 노후를 갉아먹는 암세포라는 사실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걸 보니 다시 예전에 기고만장했던 김진수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제일 먼저 아내에게 700만 원짜리 수입 소파를 사줬습니다. 아내가 아이처럼 좋아하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보니 제 어깨에도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꺼봐, 내가 김진수야. 이 정도 돈은 언제든 만들 수 있다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목돈이 있으니 그동안 아껴왔던 골프 모임도 다시 활발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수야. 이번에 이천에 새로 생긴 골프장 회원권 있는 형님이 부르는데 같이 가자. 평소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제 통장에는 아직 수천만 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지. 내가 차로 모시러 갈게. 가는 길에 소고기나 한 점 하고 가자고.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내 피땀 흘려번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도 내 통장에 찍혀 있으면 그게 다 내 돈인 줄 압니다. 그 돈으로 친구들 술 사고, 밥 사고, 명품 골프웨어 사고, 알고 보니 그게 다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집 한 채 있으니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담보대출 받아서 품위 유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노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어느덧 연금 300만 원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날이 오더라고요. 그때쯤 되니 주변에서 주택연금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진수 씨, 집 담보로 대출 받지 말고 차라리 주택연금을 신청해보지 그래. 그게 훨씬 안전해.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나중에 우리 아들놈 물려줘야지.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그 고집. 그리고 남들 앞에서 끝까지 잘 사는 척하고 싶다는 그 허영심.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제 노후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천상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은퇴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린 숯검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연 이 1억 원이라는 가짜 돈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진짜 위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주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기막힌 반전의 시작,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통장에 찍힌 1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으니 마치 제가 다시 건설사 상무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카드값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상환하고 나니 손가락 사이에 끼어있던 가시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빚을 빚으로 갚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 집을 담보로 빌린 내 빚인데 카드값이 0원이 된 걸 보니 마치 하늘에서 공짜 돈이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여보, 우리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내가 1억이나 융통해왔으니까 당분간 돈 걱정은 하지 마. 거실에 새로 들인 700만 원짜리 이태리제,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등을 기대며 아내에게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소파가 너무 아깝다며 수건을 깔고 앉으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이야. 상동에서 당신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딨겠어? 그 칭찬 한마디가 저를 다시 독배로 이끌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아직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남아 있었거든요. 연금 300만 원은 벤츠 할부금이랑 생활비로 쓰고 이 5천만 원은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상금이 비상 상황이 아닌 제 허영심을 채우는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 손주 녀석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식사 한 끼 하고 용돈 조금 쥐어줬을 텐데 기분이 좋아진 저는 부천의 한 대형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리다시피 했습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계산할 테니까 친가 외가 친척들 다 불러라. 그날 돌잔치 비용으로만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돈댁 사람들이 진수 형님, 은퇴하시고 더 잘 나가시네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때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쾌감. 그게 마약보다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은 쓰기 시작하면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제 연금 통장은 다시 마이너스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빚을 갚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갚을 능력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 지출을 더 늘려버린 겁니다. 가끔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3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거든요. 벤츠 할부금 12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40만 원, 부부 보험료 50만 원. 거기에 기본 생활비랑 품위 유지비까지 합치니 매달 5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한 200만 원은 고스란히 그 1억 원의 대출금에서 야금야금 파먹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가짜 안도의 무서운 점입니다. 당장 눈앞에 현금이 있으니 미래의 재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건강검진도 좀 비싼 걸로 예약했어. 당신 요즘 기운 없어 보이길래. 아내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종합검진 비용만 부부 합쳐서 300만 원. 평소 같으면 복지 혜택이나 저렴한 곳을 찾아봤겠지만 상동의 상무님 자존심에 차마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 건강이 최고지. 예약 잘했어. 그렇게 저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아파트가 5억 5천만 원짜리니까 정 안 되면 팔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세상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부천의 부동산 시장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오더군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다음 달부터 이자가 15만 원 더 오를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이, 15만 원 정도야 연금에서 좀 더 아끼면 되지. 저는 그 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제 노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서막이었다는 걸 그때의 김진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여유 자금이 좀 있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게 혹시 여러분의 집을 담보로 한 빚은 아닌가요? 내 살을 깎아서 먹는 줄도 모르고 배부르다고 웃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꼭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짜 반전은 은행 대출도 카드값도 아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저와 제 아내 선희에게 어떤 잔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부천 상동의 그 화려한 아파트 거실, 새로 들인 수입 소파에 앉아 비싼 커피를 마시던 평화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통장에 남은 대출금 몇 천만 원을 믿고 방심하던 그 짧은 순간 운명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은행에서 날아오는 문자 메시지의 숫자가 매달 바뀌더라고요. 김진수 고객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번 달 이자 상환액은 65만 원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0만 원 되었던 이자가 어느덧 20만 원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연금 300만 원 중에 차 할부금 120만 원 내고 이자 65만 원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생활비는커녕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금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 선희가 상동시장에 반찬거리를 사러 나갔다가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기에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상동 시장 앞인데요. 아주머니 한 분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의식이 없으신데 빨리 119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벤츠를 몰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응급실 침대에 창백하게 질려 누워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 제 허영심이 만든 화려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단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고관절 골절에 척추신경까지 손상되어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품위 유지비를 만든답시고 지난번에 해약했던 그 보험. 그게 아내의 실손 의료비까지 묶여있던 아주 중요한 보험이었던 겁니다. 상무님, 사모님 수술비랑 간병비까지 합치면 당장 1,500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허, 그 정도야 뭐하고 긁었겠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그동안 펑펑 써버린 탓에 대출금 잔액이 5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벤츠 끌고 수입 소파 쓰며 부자 노릇을 했는데 막상 아내가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 순간에 낼 돈이 없다는 현실. 그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염치불고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걱정 마라, 나 연금 많이 나온다며 큰 소리 치던 제가 자식에게 엄마, 수술비 좀 빌려달라는 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 소리. 그 짧은 침묵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번 달에 저희 집 전세금 올려주느라 저희도 여유가 없는데. 알았어요. 일단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병원 복도 구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천의 건설사 상무 김진수가 아니라 터세 때문에 자식 앞길 막는 못난 아비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상동 아파트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700만 원짜리 소파가 왜 그렇게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지던지. 창밖으로 보이는 부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한데 우리 부부의 인생은 이미 시커먼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재활 치료비와 간병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연금 300만 원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갔고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대출 원리금 상환 독촉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진수라는 남자의 자존심과 부천 상동의 아파트는 이 거센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부천 상동의 텅 빈 집에서 매일 밤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은 통장에 찍히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간병비로 하루에 15만 원씩, 한 달이면 간병비만 450만 원이 넘게 나갔거든요. 거기에 병원비, 약가,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벤츠 할부금이랑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까지.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매달 7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제 손에 쥐어지는 건 그 절반도 안 되는 연금뿐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제 하얀색 벤츠 E클래스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내 자존심, 내 상무 시절의 훈장 같았던 그 녀석이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수야, 이제 그만하자. 이거 판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냐?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차 키를 쥐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중고차 딜러를 불렀습니다. 부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온 딜러는 제 차를 여기저기 훑어보더니 아주 기가 찬 가격을 부르더군요. 상무님, 요즘 수입차 감가가 워낙 심해서요. 게다가 이건 사고 이력도 있으시고 생각하신 금액보다 훨씬 낮게 잡으셔야 합니다. 7,500만 원 주고 산 차를 2년도 안 돼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도 남은 할부금을 갚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고작 몇백만 원 뿐이었죠. 차를 실은 견인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제 심장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차를 팔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골프 모임 친구놈의 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부천상동의 김상무가 이제는 버스카드 찍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처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하더군요.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하니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수야. 너 요새 왜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 이번에 제주도 2박 3일 라운딩 잡혔는데 너 빠지면 안 돼. 차마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는 못하고 아내가 좀 아파서 간병하느라 바쁘네라며 둘러댔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걱정해주는 척하더니 석 달째 모임에 안 나가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상동 김상무 사실 깡통이라더라. 그 벤츠도 뺏겼다던데? 집도 경매 넘어간다는 소문이 있어. 우연히 단톡방에서 제 뒷담화를 나누는 걸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천만 원을 들여 샀던 술과 밥이 결국 이런 빚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관계를 끊는 것도 구질구질해진 내 형편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입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고 은행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독촉 전화를 해댔습니다. 김진수 고객님, 이번 달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셨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담보권 실행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권 실행. 그 말은 곧 우리 집을 뺏겠다는 소리였죠. 부천상동에서 20년을 살며 일군 내보금자리가 고작 허영심 때문에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남들 시선 때문에 차 못 바꾸고 모임 나가서 억지로 지갑 여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 내 지갑의 사람이었다는 거요. 아직 남았다는 신호는 제 가계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제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이 32평 아파트를 처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내 선희가 퇴원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텅 빈 거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천상동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모래바람 마셔가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상무자리까지 오르며 일궈낸 제 인생의 결정체이자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장에 빨간 줄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 쉽게 말해 제때 이자를 못 냈으니 이제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경매라니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될 텐데 그 수치심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단골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금매로 좀 올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팔아야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제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상무님,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상동 아파트 값도 예전 같지 않고요. 금매로 던지려면 시세보다 최소 5천만 원은 낮춰야 할 겁니다. 5억 5천만 원 하던 집을 5억 원에 내놨습니다. 내 피 같은 재산 5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지만 당장 빚쟁이들 독촉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을 내놓으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 이리저리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좀 낡았네. 수리비 많이 들겠어. 아저씨, 이거 가격 조금 더 안 깎아줘요? 우린 당장 현금으로 줄 수 있는데. 그 젊은 부부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자존심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 없으면 나가 라고 소리쳤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엔 이미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4억 8천만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원래 시세보다 무려 7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파는 셈이었죠. 계약금을 받는 순간 그 돈이 제 통장에 머무는 시간은 단 1초도 안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카드사와 은행에서 채갔거든요. 잔금날 이삿짐을 싸는데 아내가 휠체어에 앉아 거실 벽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몸이라도 성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 때문에 이 집까지 팔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선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미친놈이라 그래. 벤츠니 골프니 그놈의 허세만 안 부렸어도.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텅 빈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통장 잔고는 비참했습니다. 아파트 판 돈 4억 8천만 원에서 은행 대출 1억 원 갚고 연체 이자 갚고 카드빚 5천만 원 정리하고 아들에게 빌린 수술비 갚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고작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부천 상동 32평 아파트 주인이 하루아침에 1억 원짜리 전세 빌라를 찾아다녀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보험까지 다 해약해버린 터라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오직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뿐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집값이 이만큼이니까 나중에 팔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급할 때 세상은 가장 잔인한 가격을 제시하더라고요. 1억 원이라는 돈,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지 모르지만 60대 후반의 집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우리 부부에게는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직 남았다는 신호는 제 가계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후회와 눈물만이 가득했죠. 우리는 그렇게 정든 부천을 떠나 인천 외곽의 낡고 습한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벤츠를 타고 누비던 부천 상동 카페 거리의 기억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좁은 단칸방 같은 빌라에서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를 허세라는 불길에 태워버린 저의 비참한 최후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인천 빌라 생활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인천 외곽의 한 낡은 빌라촌. 이삿짐 트럭에서 내린 짐들이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부천 상동 32평 아파트를 가득 채웠던 가구들은 절반 이상 버려야 했죠. 그 비싸게 주고 샀던 이태리제 소파요. 좁아 터진 빌라 거실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서 중고앱에 헐값에 넘기고 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내를 업고 그 좁은 계단을 오르는데 제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예전에는 벤츠 운전대만 잡아도 기운이 펄펄 났는데 이제는 아내 하나 업고 오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화려한 야경이 아니라 엉켜있는 전선줄과 다닥다닥 붙은 앞집 창문뿐이었습니다. 이게 제 화려했던 건설사 상무 인생의 종착역이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참교육은 이 좁고 추운 방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첫날 밤 아내와 함께 작은 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반찬이라곤 시장에서 사온 김치랑 김, 그리고 된장찌개가 전부였죠. 예전 같으면 이걸 어떻게 먹어? 하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둘이 마주 앉아 밥을 씹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런 데까지 오게 했네. 제 말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벤츠 타고 다닐 때보다 지금 당신 표정이 더 편해 보여. 그때는 당신 잠꼬대로 맨날 돈 얘기만 했잖아. 아내의 그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짜 부자 노릇을 하느라 제 영혼을 다 갉아먹고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 하나 남았더군요. 바로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차 할부금 120만 원 안 나가죠.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65만 원 안 나가죠. 허세 부리느라 썼던 골프 비용이며 술값 200만 원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다 정리하고 나니 3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빌라 월세와 공과금으로 80만 원 정도 나가고 아내랑 저랑 단둘이 먹고 사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남은 100만 원은 아내 재활 치료비로 쓰고도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매일 지하철 무료 승차권을 쓰고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깎는 삶이 처음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지내보니 알겠더라고요. 행복은 15만 원짜리 일식 코스 요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내랑 손잡고 동네 공원 산책하며 마시는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에 있다는 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수많은 골프 친구들, 제가 돈 떨어지고 집 팔았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단 한 명도 연락을 안 합디다. 오히려 제가 연락하면 바쁘다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죠. 그들이 사랑한 건 김진수가 아니라 김진수의 주머니에서 나오던 공짜 밥이었던 겁니다. 지금 제 곁에 남은 건 휠체어에 앉아 웃어주는 아내 선희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복지 혜택 같은 국민연금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3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왕처럼 살 수 있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처럼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요, 전 절대로 벤츠 안 삽니다. 골프장 가서 돈 안 뿌립니다. 그 소중한 돈으로 아내랑 국내 여행 다니고 소소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부천, 상동집에서 평생 안락하게 살았을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지금 들어오는 연금이나 수입이 넉넉하다고 방심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노후의 돈은 절대 불어나지 않습니다. 쓰는 대로 줄어들고 한 번 무너진 제 방은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배웁니다. 비록 몸은 낡은 빌라에 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형편에 맞게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68세가 되어서야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인천의 낡은 빌라 좁은 방 안에서 저는 오늘도 낡은 수첩을 하나 펴니다. 거기엔 제가 부천에서 보냈던 화려한 나날들과 그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처참한 영수증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보입니다. 제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에이, 설마 저 정도로 바보같이 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허영심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하죠.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노후 자금의 진실 3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연금 300만 원은 왕처럼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복지 자금일 뿐입니다. 부부 합쳐 300만 원, 참 큰 돈이죠. 하지만 이건 내가 품위를 유지하며 골프 치라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밥 굶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라고 주는 생명줄입니다. 저는 그 생명줄을 가지고 벤츠 할부금을 내고 친구들 밥값을 냈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산소 호흡기를 떼서 남들한테 자랑질하는 데 쓴 꼴이었죠. 두 번째, 노후의 가장 무서운 지출은 체면 유지비입니다. 제가 부천 상동에서 건설사 상무 타이틀을 못 내려놓고 샀던 술값이 수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곁에 누가 남았습니까? 돈 없으니 친구도 후배도 명성도 다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노후에는 나 김진수야 라는 자존심보다 나 오늘 10,000원 아껴 써라는 실속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남들 눈에 비치는 나를 위해 내 소중한 연금을 태우지 마세요. 번쩍이는 외제차보다 지하철 무료 승차권이 더 고마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 번째, 보험과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아내와 저의 미래가 담긴 보험을 해약해서 여행을 갔고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루였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건 제 노후의 기둥을 제 손으로 도끼질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창피해도 보험과 집은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저처럼 60대 후반의 휠체어 탄 아내를 업고 빌라 계단을 오르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외에 다른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가요? 그 돈 절대로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마십시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바로 서야 자식도 있는 법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의 떨리던 목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부모가 가난해지면 자식의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진짜 부자는 통장에 수십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편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300만 원을 3천만 원처럼 쓰려다 망했지만 누군가는 100만 원으로도 풍요로운 마음을 유지하며 삽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남들 하는 만큼이라는 기준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제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을 감사하며 씁니다. 벤츠 대신 버스를 타고 골프채 대신 아내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합니다. 비록 부천의 그 화려한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거짓된 삶을 벗어던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하고 평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어 자존심을 사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 평안한 노후를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낡은 빌라, 삐걱거리는 문소리 너머로 아내 선희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비록 된장찌개 하나 놓인 단출한 저녁상이지만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눈을 맞추며 진짜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오늘 콩나물 1,000원어치 사왔는데 양이 꽤 많더라고요. 내일은 국 끓여 먹어요. 아내의 그 소박한 말이 저를 다시 살게 합니다. 300만 원의 연금은 이제 더 이상 제 자존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내일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연금은 품위 유지가 아니라 생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둘째, 남의 시선에 드는 돈은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세금입니다. 셋째, 집과 보험은 절대로 허영심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저처럼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당당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무리한 지출로 힘들어하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뼈아픈 현실적인 조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